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기계자동차학과 조교수 이효연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는 생활 속 과학 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계장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전제품과 그리고 다양한 기계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드론과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여러분들 당연히 가정에 다 전자레인지 가지고 있죠. 저도 처음에 자취생활 시작하면서 전자레인지부터 샀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없어도 전자레인지 있으면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데우거나 아니면 요리도 할 수 있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격대를 보니까 수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참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여러분은 드론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이 드론은 어떻게 보면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공중을 떠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는 장난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전쟁 날 때 군사 작전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 실생활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물건을 나른다, 이렇게 좀 활용을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마 드론은 아직까지는 실제 여러분들이 다뤄본 사람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향후 5년 뒤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드론을 정말 우리 자동차처럼 실생활에 너무 친숙한 기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쓰고 있을 전자레인지와 앞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쓸 드론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는 뭘까요?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데우는 요리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식 집어넣고 누르고 끝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시간에는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굳이 찾아보지 않을 정보에 대해서 좀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죠. 여기 화면 보시면은 전자레인지의 물리학적 원리, 그리고 전자레인지의 핵심 부품 및 기능,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말 쓸데없는 걸 하나 집어넣었죠. 이게 내용만 이렇게 보면은 정말 무슨 이 전공 강의처럼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응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거를 좀 조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자레인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의 부품,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또 응용이라기보다 좀 장난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 전자레인지일까? 이 전자는 알죠? 여러분들 전기 흐를 때 그 전자입니다. 그리고 레인지는 뭐예요? 영어 단어로 하면은 범위죠. 그건 전자의 범위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외국 나가서 경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자레인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죠. 전자레인지가 뭐예요? 이 전자레인지는 사실 외국에서 영어권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하고, 근데 보통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까지도 안 하고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웨이브, 전자기파를 이용해 음식을 데우는 요리용 기기라서 외국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 마이크로웨이브는 처음에 누가 개발했냐면은 그 레이시온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레이시온 회사는 이따 또 설명드릴 건데, 원래는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여기서 처음에 기기를 명하기를 레이더 레인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레이저 레인지는 밑에 보는 그림처럼 약 18m의 높이에 340kg,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처음에. 가격은 처음에 5,000달러를 시작을 했어요. 5,000달러. 지금 한 700, 800만 원 정도겠네요. 근데 그 시기에는 환율이 다르겠죠. 환율이보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때는 훨씬 쌌겠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당시에 일반인의 3년치 월급이었어요.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은 쓸 수 없는 요리용 기구였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어쨌든 이게 기술 개발이 계속 되면서 소형화도 되고 가격도 싸지고, 근데 이게 넘어올 때 먼저 일본에서 좀 쓰다가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일본에서 영어권에서 마이크로웨이브는 갖고 왔는데 이게 거기에 있던 일본 국철 직원이 처음에 그 기계를 받아보고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 레인지인데 이걸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전자 붙여가지고 전자를 사용하는 거니까 전자 레인지라고 하자. 근데 일본어로 발음하면 여기 렌지 레인지 해가지고 한국어로 표현하면 전자 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홍용하면서 쓰고 계실 거예요. 전자 레인지 아니면 전자 렌지.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로 명칭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자 레인지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영어권에 나와서는 이거를 전자 레인지라고 하지 말고 마이크로웨이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전자 레인지라는 용어는 한국 혹은 일본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외국에서는 잘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 전자 레인지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그 일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초의 전자 레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시온이라는 미국의 레이더 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처음에 레이더가 그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비행기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 비행기들 위치 파악이 너무 중요해진 겁니다. 근데 비행기 위치 파악을 육안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늦는 거예요. 왜냐? 육안으로 보려면은 가시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대응하기 너무 늦고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안 좋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박쥐죠. 박쥐가 어떻게 합니까? 초음파를 내뿜으면 반사시키죠. 그러면 뭔가 어떠한 빛을 내보내가지고 그거를 반사되는 빛을 받아서 찾아내면 되겠구나 해서 그 레이더가 나왔죠. 레이더는 극초단파, 마이크로파 영역대에 파장을 내뿜어가지고 반사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시온 업체에서는 그 마이크로파에 대해서 연구하는 회사였어요. 연구원이 있겠죠. 연구원이 있어서 이제 그 마이크로파를 발생하는 장치를 옆에 갖다 놓고 계속 실험을 한 거예요. 사실 성능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돌리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쉬었다 하자.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초콜릿바를 딱 꺼내는 순간 이게 뭐야? 완전히 녹아있던 거예요. 끈적끈적했습니다. 되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은 이 도대체 초콜릿바가 왜 녹았을까? 이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연구실이죠. 연구실에 이거저거 다 있지는 않겠죠. 레이더에서 마이크로파를 연구하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사실 마이크로파 말고 원인이 없던 거예요. 설마 이 장치가 원인이니까 해가지고 그 장치 옆에 다양한 물건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다른 요리, 음식을 갖다 놓으니까 뜨거워져. 뭐지? 하고 옥수수 갖다 놓으니까 놀랍죠? 팝콘이 돼버렸어요. 달걀 갖다 놓으니까 달걀이 빵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뭔가 마이크로파가 뭔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 마이크로파에 의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냐. 결국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이크로파가 수분을 가열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크로파하고 그리고 그 마이크로파를 발생하는 장치인 마그네트론입니다. 마그네트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엔터테인먼트 쪽 그러니까 영화 산업에도 좀 더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마그네트론 하면은 뭔가 되게 과학적인 엄청난 힘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데 사실 마그네트론은 어떤 거냐면은 전기를 가하면은 마이크로파를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핵심 부품은 그거죠. 마그네트론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하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퍼시 스펜서 연구원은 이거를 가지고 특허를 냈습니다. 어떤 특허를 냈냐면 기술은 이미 있었죠. 이거를 요리에 쓰겠다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레이시온에서 최초의 전자레인지를 만들고 그거를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 물론 특허는 끝났죠. 특허는 끝나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전자레인지, 한국에서 말하는 전자레인지는 뭐냐?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혹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전자레인지는 전자기파 중에서 마이크로파를 사용해 가지고 음식을 데우는 요리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이 요리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참 재미없게도 두 가지 용어는 짚고 넘어가야겠죠. 첫 번째는 전자기파가 뭔지, 두 번째는 마이크로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는 뭘까요? 이게 다른 용어로는 전자파 아니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해가지고 EM파 다양한 명칭들이 있지만 어쨌든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는 조금 단순시켜서 말씀드리면 빛입니다. 빛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화면 뭡니까? 빛이죠. 색깔이 찍어보면 찰색, 파란색, 검은색 다 빛이죠.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근데 이 가시광선은 전자기파 중에 하나인 거고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보다 에너지가 낮으면은 그거는 전파, 라디오파, 전자파, 적외선까지 가고 그것보다 에너지가 세지면은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선. 감마선 아시죠? 방사선입니다.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암에 걸리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죠. 그만큼 에너지가 높은 선이고 적외선, 라디오파.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서 다양한 전자파가 나오죠. 그 얘기는 나오죠. 전자파가 몸에 해로울까, 무해할까.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헷갈리는 만큼 전자파는 몸에 아주 유해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에너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다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는 이 여러분이 보는 가시광선, 여러분이 보는 이 색깔하고 사실은 같은 종류의 파장, 그 에너지다. 다만 그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높거나 낮거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 같은 전자기파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전자기파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고 여기서 이 전파부터 전자파, 여러분들이 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마이크로파 이렇게 좀 나뉘는데 이쪽이 뭐냐면은 에너지는 좀 낮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는 좀 멀리 보낼 수 있는 에너지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들 가전제품 그리고 통신장비에 그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에너지로 많이 활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파는 원래 어디 쓰는 에너지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 그리고 위성통신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작으면 극초단파라고 해요. 근데 이 우리가 쓰는 전자레인지는 이 극초단파하고 마이크로파 영역대의 에너지를 쓰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예요.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음식에다가 빛보다 조금 작은 에너지를 쏴가지고 근데 음식이 가열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형광불빛 이렇게 음식에 비추고 있으면 음식이 가열이 될까요? 가열이 되진 않아요. 같은 전자기파인데 마이크로파는 음식이 가열이 되고 일반적인 가시광선은 이게 가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이크로파가 왜 특별하게 음식을 가열시킬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전자기파 중에 마이크로파가 있어요. 이 전자기파를 먼저 알려면은 그 전자기파의 파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뭐 이제 물리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 설명 깊게 드릴 건 아닌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겨요. 우리가 쓰는 빛에는 입자가 있을까요? 입자는 없어요. 근데 에너지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되게 나옵니다. 거기까지 설명하자는 건 아니고 이 전기장 결국에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전기장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꾸불꾸불하죠. 근데 전기장이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극성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마시는 물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수소는 플러스고 산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극성이 걸려요. 이렇게. 그럼 걸리는데 그러면은 파형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파형이 거꾸로 가면은 얘가 뒤집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파형은 계속 움직여요. 전기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 따라서 이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 갔다 결론적으로 물 분자가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파형 따라서 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돌아요 하면은 이게 지금 눈에 보이죠?
1초에 한 번 도는 거 같죠? 이거는 제가 그냥 갖고 온 거고 사실은 1초당 25억 번 이상, 정확히 25억 5천 번 정도 돕니다. 그러면은 1초에 엄청나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빨리 돌아가는 모터 옆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죠. 어떤 에너지? 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초당 25억 번을 돌다 보니까 물 분자끼리 마찰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샀습니다. 몇 초 돌립니까? 한 20초 돌리죠. 20초 좀 시간이 애매하네. 나 30초 돌려볼래. 30초 돌려보죠. 그러다 40초 돌리죠. 아시죠? 조금 따뜻해져야 되는 게 갑자기 엄청나게 뜨거워져 있죠. 꺼내면 뜨거워하시죠. 전자레인지 거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꺼낼 때 이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기장을 가지고 에너지를 흡수시키는 게 아니고 물 분자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가 물을 어떻게 가열시킬까 나오면은 물 분자를 진동시킨다는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 분자를 회전시켜 가지고 그거를 마찰시켜 가지고 하는 게 전자레인지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어떠한 에너지를 줘야지 이게 잘 돌아갈까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사실 좀 많이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 규격으로도 정해놨는데 이게 2.45 기가헤르츠 아니면은 915 메가헤르츠 정도 씁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빛의 에너지는 어떻게 보통 보냐면은 그 진동수로 봅니다. 그러면은 진동수가 많으면은 에너지가 센 거고 진동수가 적으면은 에너지가 약한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거입니다. 모든 빛은 속도가 일정합니다. 되게 중요한 그 이론입니다. 모든 빛은 그러니까 라디오파, 여러분 통신에 쓰는 빛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의 몸을 아프거나 우리를 심지어 죽일 수 있는 방사선, 감마선도 속도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속도 안에서는 진동수가 많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동일한 속도 안에서 진동수가 적으면은 딱 봐도 보이죠? 에너지가 높고 에너지가 낮죠. 그러면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전자레인지에서는 2.45 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파장은 약 12cm입니다. 아니 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센 거 쓰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겉에 에너지에 다 흡수가 돼요. 겉에 물 분자만 엄청 돌리고 안에는 돌리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그 마이크로웨이브보다 에너지가 좀 더 강해지면은 음식에 겉만 있는 거예요. 속은 안 있고. 아마 여러분들 경험 있을 거예요. 음식을 열심히 돌렸는데 언제 그래요? 보통은 완전히 꽝꽝 언 고기 전자레인지에 돌려보면 보이죠? 겉에는 심지어 익어버렸어요. 근데 안에는 녹지도 않았어요. 왜냐? 물 분자들이 꽝꽝 있어가지고 겉에서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음식을 너무 크면은 전자레인지에서 사실 좀 불리해요. 겉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음식이 크면은 어떻게 돼요? 소분시켜야 돼요. 소분시켜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익히면 좀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너무 큰 음식은 잘 집어넣지는 않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공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공장이에요. 음식 공장은 우리는 한 덩이, 한 덩이, 한 덩이 이렇게 가열할 수 없겠죠. 왕창 집어넣어요. 왕창 집어넣는데 엄청나게 크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 음식을 도대체 어느 세월까지 가열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거를 집어넣으면 겉에만 익어버리고 속은 익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에너지를 낮춰요. 그래서 진동수를 훨씬 낮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가전레인지하고 산업용 가전레인지를 비교하면은 익는 거는 그러니까 물 분자가 가열되는 속도는 일반 전자레인지가 훨씬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근데
산업용 전자레인지는 뭐가 다르냐면 속도는 느리지만 안에까지 잘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는 2.45GHz, 하나는 915MHz인데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죠? 이 위에 거는 다시 얘기하면 2450GHz입니다. 거의 2분의 2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음식 속까지 잘 익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2.45GHz면은 파장이 12cm이고 915MHz면은 파장이 30cm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파형이 한번 나와야지 음식을 데필 텐데, 파형이 한번 나와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전자레인지 크기는 이 파장보다 최소한 2배는 커야 돼요. 2배는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보시면 보통 30cm 정도 되죠. 2배보다 살짝 크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또 다양한 전자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작은 전자레인지는 본 적이 없죠. 전자레인지의 소형화는 사실 이것 때문에 불가능해요. 최소한 25c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안에 공간이 음식이 들어가는. 보통은 한 30cm 정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전자레인지는 훨씬 커요. 최소 크기가 70cm, 80cm는 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 1m 정도 되겠죠. 보통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전자레인지가 왜 사이즈가 동일할까? 사실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크로파에 이런 파장이 길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마이크로파 말고 다른 걸로는 이렇게 물 분자를 회전시킬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파 범위는 300MHz에서 300GHz 정도 있는데 진동수가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물 분자를 회전시키는 게 아니고 물에 뭔가 흡수되거나 그런 다른 형태로 에너지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적외선째면은 물 분자에 그런 원자와 원자 사이에 그런 결합 구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너무 화학적이니까 깊게 설명은 안 드릴 건데 어쨌든 물 분자 회전시키기 전에 다른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더 약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라디오파처럼 약한 에너지라면은 물 분자를 회전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적절한 에너지로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국제 규격으로 정하자. 2.45GHz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토막 상식으로 그러면은 전자레인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분자를 회전시키면서 가열시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물을 진동시켜서 가열시키는 거 아니에요? 물을 진동시키려면은 흡수되는 정확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 진동수에 맞게 그게 20GHz예요. 엄청나게 빠른 진동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마이크로파는 물을 진동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물 분자를 회전시키는 거다. 그 회전하는 마찰로 해가지고 물을 가열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 말고 다른 물질은 불가능합니까? 이거예요. 다 가능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분자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다 회전을 합니다. 소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돌아가는데 차이점은 그거죠. 물 분자보다 분자가 크고 극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한번 잠깐 적으면요. 뭐예요? 옆에 물 잠깐 적어 비교용으로 보여주면은 여기는 더 크고 산소 대비 다른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극성이 좀 낮아요. 근데 어쨌든 돌아는 가요. 돌아는 갑니다. 그래서 그 온도도 올라가요.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에탄올이 한 이 정도에서 끓고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는 똑같이 올라가는데 증발은 에탄올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전자레인지 청소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남은 소주를 그릇에 집어넣고 돌려요.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증기가 꽉 차요. 증기가 꽉 차고 옆에 에탄올이 쫙 묻어 있습니다. 이게 그 원리예요. 에탄올도 물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파를 받으면 에탄올 분자가 회전을 하면서
에너지가 발생돼서 얘네들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열이 돼가지고 증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소주를 병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안에 증기가 꽉 차서 빵 터집니다. 이럴 때 뭔가 물 분자든 에탄올이든 뭔가 액체 상태를 가열시켜서 증발시켜 버려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밀폐된 거. 밀폐된 게 뭐예요? 참기병 아니면은 계란 껍데기로 밀폐돼 있고 아니면은 밤 심지어 포도. 왜냐하면 안에서 수증기가 나오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꾹꾹꾹꾹꾹 싸워도 한 번에 빵 터져버리죠.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거 그림 많이 보이죠? 폭발한 계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끓어 넘치는 물. 아니 물이 왜 끓어 넘쳐요? 이게 불로 물을 가열시키면은 얘네들 안에 순환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우리 라면 끓일 때 물 붓고 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기포들이 하나둘 올라오죠? 그게 둘, 셋, 넷, 다섯 기포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아, 물이 끓는구나를 우리가 인지를 합니다. 근데 전자레인지는 밑에서 한쪽에서 불로 가열시키는 게 아니고 물을 전체적으로 가열시키는 거다 보니까 물이 끓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이 심지어 한 102도, 103도 되는데 끓지를 않습니다. 그냥 물 상태, 액체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걸 꺼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기들 분유를 탄다거나 아니면은 미숫가루 먹어야지 하고 미숫가루 집어넣으면은 갑자기 미친 듯이 끓어 넘쳐요. 왜냐? 이미 얘는 끓는 상태의 조건은 다 만족했는데 끓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이 끓어 오를 이유가 없다가 뭔가 하나 집어넣으면은 엄청나게 갑자기 폭발하듯이 무글무글 하면서 이렇게 넘쳐 흐릅니다. 이거를 영어로 돌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보통 당황하죠. 어이쿠 뭐야 하고 손 댔다가 알죠? 물은 이미 100도씨가 넘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손을 다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너무 과하게 가열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 이것도 좀 대표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죠? 뭐예요? 금속물질 집어넣으면 안 되죠. 넣어 보신 분은 당연히 없죠.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마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금속물질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자레인지에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금속물질은 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으면 안 되냐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가지고 수분을 회전시켜서 가열시키는 거예요. 근데 금속물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빤빤하죠. 전자레인지 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금속물질로 돼 있죠. 반사시킵니다. 그러면은 금속물질을 마이크로파를 반사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사된 게 어디로 갈까요? 엄청나게 반사되다가 다른 전자 부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사실 마이크로파는 이 금속물질에 자유전자의 전자를 유도를 합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다기보다 결국에는 이 표면으로 전자를 하나 둘 불러 모으는데 중요한 게 표면으로 불러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좀 각진대는 표면이 더 넓어요. 일반적인 표면보다. 딱 봐도 표면이 더 넓죠? 그건 전자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극단적으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전자가 많아지는 게 뭐예요? 전압이 발생하겠죠? 전자가 많아지니까. 그럼 뭔가 물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가끔 인터넷에 보셨어요? 은박지가 미친 듯이 번개를 치면서 불이 붙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대전의 원리예요. 뾰족한 부분에 전자가 몰리면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은 빛과 열이 나오죠. 그게 은박지에 달라붙습니다. 이런 게 언제 효과가 극대화되냐면은 뾰족할수록 그리고 얇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은박지가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거고 이런 포크 같은 것도 위험해요. 아니 그러면 숟가락은요? 숟가락 집어넣고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래도 번개가 안 칠 확률이 훨씬 높아요. 포크를 집어넣으면 좀 애매해. 포크를 여러 개 집어넣으면 번개가 칠 겁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그러면은 어이쿠 뭐야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급히 중지시키고 포크를 빼잖아요. 포크가 뜨거워져 있어요. 번개가 쳤기 때문에 빛과 열이 발생해서 그 포크를 가열시킵니다. 그러면은 전자레인지 구조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요. 전자레인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웨이브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마그네트론 장비가 핵심으로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얘는. 마그네트론 옆에 밑에 전원회로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그네트론은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220V로는 작동을 안 해요. 이 마그네트론에서 마이크로파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3000에서 5000V의 에너지를 줘야 돼요. 무조건 3000에서 5000V의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에너지죠. 사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는 엄청나게 고전압 장비입니다. 이 전원회로에서 3000에서 5000의 볼트를 가하는 장비예요. 사실 그래서 두 개의 핵심 부품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가 아니죠. 마이크로웨이브를 발생하기 위한 마그네트론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마그네트론을 작동하기 위한 고전압 장비인 전원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회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하죠.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변압기라는 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쪽이 아니죠. 220V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0V까지 높일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한쪽에 코일을 엄청나게 감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발생된 자기장이 여기서 다시 전류를 생성시켜요. 근데 여기는 많이 감겼고 여기는 적게 감겼죠. 그러면 많이 감긴 거에서 적게 감기면 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정말 단순한 장비에 보면은 위험하다고 돼 있죠. 당연히 위험하죠. 3000에서 5000V 나오는데. 근데 이 장비로 그 220V를 엄청나게 승합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 감겨진 수만큼 볼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딱 정해진 만큼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조절을 못해요. 전자레인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센 거 필요하고 어떤 때 약한 거 필요한데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요.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전자레인지 회사 들어가시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LG가 있죠. 그런데 가면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일반 전자레인지가 있고 인버터 방식이 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일반 전자레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요. 넣었다 뺐다 하죠. 여러분들 들리는 소음이 이거예요. 릴레이라고 합니다. 신호를 줬다 뺐다. 릴레이가 대표적으로 자동차 깜빡이 있죠. 깜빡 하죠. 전류를 넣었다 뺐다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마그네파를 집어넣었다 뺐다. 깜빡 해서 여러분들 들리는 소음이 그거입니다. 그러면은 인버터는 뭐예요? 이거는 설명은 안 드릴까? 원리는 설명 안 드릴 건데 차이점이 그거예요. 얘는 에너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게 전자레인지의 가격 차이입니다. 전자레인지 보시면 좀 의문 가진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똑같이 음식 데우는 건데 어떤 거는 2, 30만 원 하고 어떤 거는 4, 5만 원 하고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물론 안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기능 차이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전통 변압기를 쓰면 싸고 인버터 변압기를 쓰면 비싼데 저렴한 전자레인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능 차이를 느끼기 힘든데 언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냐면은 음식을 좀 큰 걸 좀 가열시킬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깜빡 방치니까 어차피 에너지를 낮춰서 주는 게 아니고 센 에너지를 줬다 뺐다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 음식의 겉에만 가열되게 되는 거예요. 겉에만 이렇게 가열되는데 좋은 변압기, 그러니까 인버터 방식을 쓰면은 음식이 안에도 가열이 잘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비싼 전자레인지가 단순히 비싼 게 아니고 이 음식을 좀 더 고르게 데울 수 있어요.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변압기를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전자레인지의 변압기를 가지고 전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한 변압기를 쓰고 있고 이걸로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로는 이거예요. 이 변압기가 엄청난 에너지다 보니까 이거를 금속에 흘려주면은 금속에 엄청난 저항이 발생되면서 용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볼 법한 스팟 용접기가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전자레인지에서 그냥 이거 하나 떼가지고 바로 용접기 만드는 거예요. 이 비싼 용접기를 이렇게 사서 쓰지 않고 전자레인지에서 이거를 끌어다가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거예요. 한번 기다려보죠. 뭔가 까만데 갑자기 번개가 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말로 들으면 엄청 멋있을 듯한 테슬라 코일입니다. 이 테슬라 코일도 기초 조건이 고전압 전기가 필요한데 이걸로 테슬라 코일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옆에 보면은 뭔가 같이 형광등이 켜져 있죠. 이 테슬라 코일은 어떤 거냐면은 엄청나게 고전압을 유도시키면서 대전시키고 이때 에너지가 옆으로 흐르면서 소위 말하는 무선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형광등이 무선 충전이 돼가지고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력한 변압기를 가지고 쓰는 장비여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떨어졌다. 내 옆에 전자레인지가 있다. 근데 220V 발전기도 있다 하면은 이거 가지고 정말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기도 한데 키스턴 사이언스에서 하는 게 이 친구는 마그네트론 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러면은 마그네파가 나오니까 이거를 지향성 있게 위험하니까 항방향 있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보이죠? 형광등에 불이 켜졌어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만큼 강력한 마그네파를 내뿜는다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자레인지는 너무 일상화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흔한 전기포트처럼 너무 흔한 장비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보면은 레이더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우연찮게 개발이 됐고 사실 들어가는 부품들은 군사적으로 활용된 만큼 이게 만만한 장비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전압 장비 아니면은 레이더로 쓰고 있는 이 마그네파를 가지고 쓰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설명드릴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좀 흥미 위주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절대 집에서 뜯지 마십시오. 이 엄청난 고전압 장비인데 이게 우리가 전원을 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에 충전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레인지 쓰다가 끄고 전원선 빼고 분해봐야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최소 3000V의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친숙한 장비이지만 이게 그만큼 핵심적인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테러리스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이만큼 우리한테 친숙하지만 그만큼 첨단화되고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과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결론 지으면 그거예요. 이 위험성과 유용성은 이렇게 딱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쓸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에 설명했다면은 지금부터는 드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드론. 여러분들 이미 드론은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생각도 하실 거예요. 드론 좀 사볼까 보면 인터넷에 한 몇만 원이면 팔아요. 굳이 날릴 필요 있을까? 그리고 나한테 진짜 이 드론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드론의 원리야. 부품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쭉쭉 설명하고자 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드론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펠러 4개에 떠있는 뭔가 장치가 아니고 사실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항공기를 다 얘기합니다. 이게 어르신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드론은 처음에 어디 들어왔냐면은 그 미국의 킬러 드론 비행기인데 앞에 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타지도 않고 창문도 없어.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요격에 미사일을 쏟아붓고 날아가죠. 무인 비행기. 처음에 드론의 시작이었어요. 원래 드론은 영어로는 수벌이라는 의미입니다. 날아가는 왱 날아가는 벌들의 여왕벌이 있고 수벌이 있죠. 처음 이름 원래 퀸즈비였어요. 왜냐? 이 좀 시끄러워서 맹 소리 나가지고 이 벌소리라 해서 여왕벌의 이름을 붙였는데 영국에서. 근데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왕실이 있죠. 심지어 여왕이 있었어요 그때. 아니 이 처음의 용도가 드론 날리고 그거를 격추 용도였어요. 격추 연습용이다 보니까 사람이 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가 날려서 미사일 쏘다 격추하는 건데 이 격추하는 비행기에 어떻게 감히 여왕의 이름을 다느냐. 그래서 수컷벌의 이름을 달차해가지고 드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최초의 드론은 그래서 이런 비행기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의 드론은 이렇죠. 너무 다양한 드론이 있습니다. 스텔스 드론도 있고 엄청나게 큰 드론도 있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4개의 프로펠러가 들어가는 드론은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 여기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작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 드론이 이미 전쟁에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난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군사적인 드론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이건 드론 현황인데 드론 시장은 무조건 커집니다. 무조건 커져요. 이게 작년 자료인데 무조건 커지게 돼 있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사실 그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드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근데 제가 좀 확신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쓰이는 만큼 앞으로 드론도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I세대나 아니면은 그 이후 세대들은 전자레인지나 드론이나 너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아니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접하고 있는 기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건 쿼드콥터 드론이에요. 쿼드콥터 드론은 말 그대로 4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드론이에요. 이 장점이 뭐냐면 프로펠러가 4개 있다 보니까 공중에 정지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균형을 잘 유지해. 그리고 움직임이 굉장히 민감하고 빨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생활에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정밀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장나도 교체가 쉬워요. 여기 하나 고장났다? 그러면 요것만 갈아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 보수하면서 쓰기가 편해요. 근데 아마 장난감 드론 날려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 장난감 드론을 막 날리고 놀고 있는데 옆에서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친척들이 놀러 와가지고 뭐해 하고 문 여는 순간 갑자기 드론이 휘청휘청거려. 이 드론이 바람에 약합니다. 바람에 너무 약하고 그리고 아실 거예요. 장난감 드론 날리면은 한 3분, 4분 길게 잡으면 하면 갑자기 얘가 갑자기 삐리비리비리비리 무슨 병든 수탉 마냥 이렇게 갑자기 날다 말다 이래요.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이 프로펠러를 4개나 돌리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 소모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쉽게 살 수 있는 드론은 길어봤자 10분. 아무리 비싸게 줘봤자 30분에서 1시간이고 실제 엄청나게 첨단화된 드론조차 2시간이 한계예요. 그 이상은 날릴 수가 없어요. 드론의 최대 단점입니다. 드론은 이렇게 오래 날릴 수가 없어요. 이런 쿼드콥터 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너무 세부적이고 어떻게 쓰다는 것보다 이미 여러분들은 뉴스나 다른 매체에서 드론의 활용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어마무시하게 쓰였죠. 저는 그것보다 그 원리야 도대체 어떠한 부품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미래의 드론은 어떻게 될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여러분 헬리콥터 보면 의문 가지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왜 프로펠러가 2개일까? 아니 프로펠러 하나면 뜰 텐데 여기 밑에 옆에 하나가 달렸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여우라고 하는데 이 여우는 뭐냐면은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얘는 반대로 돌아요. 뉴턴이 얘기한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프로펠러가 되면은 기체는 몸체는 반대로 돌려고요. 힘이 반대 방향 무조건 가려고 해.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 주려고 프로펠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는 프로펠러가 2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드론에 한번 적용해 보죠. 드론을 적용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가 다 한 방향으로 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몸체는 이렇게 거꾸로 돕니다. 그러면은 프로펠러는 드론은 이렇게 나는데 프로펠러의 반대 방향 계속 혼자 뱅글 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드론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4개의 프로펠러가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이웃된 프로펠러와 반대 방향을 돌고 이거를 굳이 용어로 얘기하면은 클락와이드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면은 CW 시계 방향으로 돌고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이네. 영어로 합시다. 카운터 해가지고 카운터 클락와이드 해가지고 CCW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날개를 4개가 가지고 있고 이웃한 날개 끼기에는 이렇게 회전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기초 원리인 거고
조금 더 파고들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드론은 그거 어떻게 조종할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신 거는 이 형태일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요거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점점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거기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드론은 멀리 떠 있잖아요. 무선으로 조종해야 되니까 그를 트랜스미터라고 해가지고 내가 신호를 보내야 돼. 그렇게 송신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 대표적인 건 그거예요. 이게 비싼 거는 보면은 거의 한 70만 원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이거는 아마 몇백만 원짜리야. 그리고 싼 거는 뭐예요? 한 만 원대까지 떨어지죠. 근데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스틱이 다 달려 있어요. 스틱이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스틱이 달려 있죠. 일단 여러분들은 아시면 그것만 아시면 돼요. 드론은 보통 스틱을 2개를 가지고 움직인단더라. 그 스틱을 2개를 가지고 도대체 뭘 움직이냐는 거예요. 뻔하죠. 드론은 움직이는 게 뭐가 있어요? 4개의 프로펠러밖에 없죠. 그 4개의 프로펠러를 이 2개의 스틱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얘기한 소위 말하는 드론의 운동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론은 날개를 4개를 가지고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이웃한 것끼리. 이거에 날개를 4개를 스틱, 2개의 스틱을 가지고 그 회전 속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빨간색은 빨리 돈다. 파란색은 느리게 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하고 똑같죠? 빨간색이면 올라가고 파란색이면 내려가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프로펠러 4개를 다 같이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드론이 어떻게 돼요? 프로펠러 빨리 돌죠? 떠요. 천천히 돌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상승과 하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4개의 프로펠러의 속도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앞에 거는 느리게 해보고 뒤에 거는 빠르게 해볼게요. 느리게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빠르게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는 느리고 뒤에는 빠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갑니다. 반대로 뒤에 거는 느리고 앞에 거 빠르게. 그러면은 여러분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뒤에 게 빠르고 앞에 게 느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죠. 거꾸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에 엇갈려가지고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빠르고 이쪽은 느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빠른 쪽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요. 이렇게. 이게 작용 반작용. 얘가 빨라지면은 이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거꾸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용 반작용 원리에서 거꾸로 이렇게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쪽만 좀 빠르게 한다. 이 전진 후진하고 똑같죠. 오른쪽만 빠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드론이 오른쪽으로 하겠죠. 왼쪽을 빠르게 하면 왼쪽으로 하고 그거를 이 스틱 2개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규칙인 거예요. 결국에는 스틱 하나하나가 프로펠러 하나하나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스틱을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에 따라서 어느 쪽 스틱을 거기에 따라서 이게 대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쪽 스틱을 왼쪽으로 했다. 그러면은 드론을 왼쪽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거꾸로 오른쪽의 프로펠러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론을 제어를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뭐다? 드론은 4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조종기로 2개의 스틱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고 이 2개의 스틱이 하는 용도가 뭐냐면은 드론의 4개의 날개의 속도를 제어를 하는데 하나하나 제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4개의 날개 중에 최소 2개 혹은 4개의 프로펠러의 속도를 제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모드2에 대한 얘기였고 사실은 드론 제어 방법은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스틱을 올렸을 때 다른 식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드론의 제어 방법은 모드 1, 2, 3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접하는 방식 모드 2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TMI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드론은 아무나 움직일 수 있어요? 아무나 운행이 가능해요?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장난감 드론 사면은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다 25g 이하예요.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막 다룰 수 있어요. 유치원생도 다룰 수 있고 제약이 없고 심지어 그거는 돌아가는 프로펠러 손으로 만져도 위험하지는 않아요. 물론 눈이나 이런 데 하면 많이 위험하겠죠.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위험하지 회전 속도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가볍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농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농촌 생활을 하고 있어서 드론을 가지고 뭔가 카메라를 달아서 좀 보고 싶은데 장난감 드론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찾아보니까 1kg 정도 돼요. 카메라 달린 게. 그럼 난 날릴 수 있습니까? 못 날려요.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거를 급수를 나누는 게 이게 위에 게 이게 4급, 3급, 2급, 1급이에요. 4급 자격증은 온라인으로 딸 수 있습니다. 왜냐? 드론은 주의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것은 알고 가자 그러면은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원리는 어떤 건지,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학습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면은 온라인 수료증이 나옵니다. 자격증은 아니에요. 수료증이 나오고 이 수료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4급, 그러니까 2km 이하의 드론을 날릴 수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난감용 외에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보통 2kg는 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급만 따더라도 대부분의 드론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촬영 기사처럼 전문화된 장비를 가지고 드론에 달아서 보거나 아니면 좀 더 고급화된 레이서 드론 이런 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 그때부터는 좀 얘기는 다릅니다. 이때는 인터넷으로는 자격증을 딸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무조건 학원 등록을 해야 돼요. 왜냐? 비행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과 운전면허하고 똑같아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비행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3급, 2급, 1급까지는 학원에 등록해서 따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간다기보다 일단은 장난감 드론을 한번 감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4급 정도 따시면 여러분들 실제 농촌 생활하는데 드론 활용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홈페이지 한번 가서 보시면 아마 바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요. 실내에서는 이렇게 놀 수 있는데 그러면 야외에서도 날릴 수 있겠네요. 그건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드론 나타나가지고 제주공항에 그러면은 갑자기 비행기가 올스탑 되죠. 이 테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면 상식으로 알고 있겠죠. 공항 근처에서는 절대 드론 날리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어디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당연히 안 되겠죠. 군사 보안시설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로 이 보안시설, 국가 군사 보안시설 아니면 군수산업시설, 군수산업시설도 보호되는 거 아시죠? 근처에서 절대 날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디 안 되냐면 사회주의에서 함부로 날리면 안 돼요. 남의 농장 가가지고 함부로 드론 날리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건요. 또 산도 사유지들이 많죠. 그런 데는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된다기보다 소유자나 관리자하고 사전 협의가 필수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서 날리면 안 돼요?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은 어떻게 해요? 전화로 하셔야죠. 아니죠. 이게 어디 가면은 드론 원투스톤 민원 서비스 사이트 가시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신한대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신한대학교가 요 근처에 있고 보시면은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신한대학교는 어디 있어요? 의정부 근처에 있죠. 의정부는 어디에 있어요? 저기 우리나라의 최북단 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다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외 여기서 함부로 날릴 수가 없어요. 군사시설이 인접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또 이제 38선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는 옆에 화면 하나 더 나와요. 사이트 가면은 이런 데 가서 표시돼서 눌러보잖아요. 그럼 옆에서 쭉 나와요. 왜 비행 금지 아니면 유의시설인지,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드론을 날리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연락하고 어디 협의를 구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비행 구역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은 이런 풀려있는 지역에서 마구 날려도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좀 자율구역에서는 드론을 날려도 되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 첫 번째, 12kg 이하여야 되고, 혹은 길이가 7m 이하, 혹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 등등 있죠. 그러니까 너무 크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150m 이상 날리면 안 돼요. 150m 이상. 그러니까 이 고도가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 밤에 절대 날리면 안 돼요. 야간 비행 절대 불가입니다. 이거 사전 협의 구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드론 쇼 해가지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강이라든지 해수욕장 공중 있죠. 그때는 다 협의 받은 거예요. 야간 비행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별 비행 승인이 필요해요. 야간의 의미가 뭐예요? 해가 뜨고 지기 그 사이 시간, 외의 시간 사이 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일, 매 계절, 매달 다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확인이 필요해요. 특히 사유지에선 절대 사전 협의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여러분들 쓰는 장난감 드론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이거는 시내에서는 편하게 날려도 되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많이 매체에 접했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굳이 필요 없는 드론에 도대체 무슨 장비가 들어가나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드론의 핵심 장비만 모아놓은 거예요. 보면은 이 서버는 사실 틀린 표현이니까 좀 지울게요. 여기서 저는 이게 갖고 온 거니까. 근데 모터, 변속기, 수신기, 송신기, 비행지기, 배터리 등등 있는데 이 조그만 드론에 참 많은 게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주먹만한 드론에도 별의별 부품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드론이 왜 간단한 장난감이면서도 엄청나게 첨단된 장비이기도 하고 이 장비들이 하나하나 달라지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 설명을 하나씩 드리려고자 합니다. 드론이에요. 일단 드론이 있으면 뭐예요? 프로펠러 돌려야겠죠. 프로펠러 돌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모터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모터 있으면은 특히 40, 50대 남자분들은 경험이 많을 거예요. 미니카, 미니 자동차 뭐 써요? 이런 모터 쓰죠. 근데 드론의 모터를 살짝 좀 뜯어보면은 좀 다를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터는 브러시드 모터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설명한다기보다 전기가 흘러야 돼요. 전기가 흘러야 되고 이 전기의 이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돌아갈지 전기가 반대로 돌아갈지 결정이 돼요. 옆에는 뭐가 있어요? 자석이 있죠. 여기에는 자석이 있습니다. 전기가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얘네들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N극에 있을 때는 S극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밀어내고 벗어나는 순간 여기에서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거꾸로 N극이 활성화가 되면서 보이죠? N극 밀어내요. 밀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끌러 들어갑니다. N극이 S극을 만나서 들어가죠. 여기서 다시 S극이 활성화가 돼요. 서로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자석은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가운데 게 뱅글뱅글 전선이 있다 보니까 전선이 코일이 여기 있다 보니까 전기도 여기 연결해야 돼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뭔가 접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브러시드 뭔가 빗자루처럼 뭔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얘네들 단점이 뭐냐면은 소음이 무조건 세고 마모가 심해서 실제 드론에 쓰는 건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오히려 자석이 돌아요. 전기는 밖에서 제어합니다. 무슨 얘기냐? 전기를 밖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안에는 돌아요. 무슨 차이냐면 이쪽이 더 비싸요. 브러시레스에서 브러시가 없는 모터다 이거는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드론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보다 좀 더 좋은, 좀 더 다른 방식의, 좀 더 비싼 방식의 모터를 쓰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고 얘네들이 뭐가 좋다면 회전력 제어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소음이 적다. 소음이 적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거요. 이 도는 게 자석을 안에다 둘 수도 있고 밖에다 둘 수도 있어요. 안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게 도는 거죠. 밖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가 돌아요.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 원심력 때문에 얘네들이 좀 커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좀 저가형 드론에서는 이거를 많이 쓰고 고가형 드론에서는 이거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보시면은 장난감 드론에는 모터가 길쭉한데 조금 더 좋은 거 사다 보니까 모터가 넓쭉해. 그 이유가 이거입니다. 하나는 안에서 돌고 하나는 밖에서 돌아요. 얘 통이 돌진 않는데요. 일단 케이스 하나 더 씌우겠지 이렇게. 드론이 좀 그 모터가 좀 더 커집니다. 이렇게 크기가 커져서 무게중은 높아지죠. 그래서 가벼운 드론에는 이거를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뭐 자세한 설명은 밑에 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일반적으로 드론에는 BLDC, 브러시레스 그러니까 브러시가 달리지 않는 DC 방식의 모터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터 성능이에요. 뭐 굳이 여기까지 알려줘요? 알려줄 수 있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필요하실 순간이 올 거예요. 보면은 뭔가 암호가 막 적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얘는 바깥이 도는 방식이가 도는데 안에는 보면 전자 코일이 있어요. 전자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일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하나는 뭐다? 얘 지름이다. 얘는 지름이다. 쟤는 뭐예요? 전자 코일의 두께다. 이 지름은 일로 가고 두께는 일로 가겠죠? 얘 T는 뭐예요? 이 코일이 몇 번 감겼냐? 10이면은 10번의 코일이 감긴 거죠. 그리고 1400K 보면 뭐예요? 1V를 줬을 때 얼마나 빨리 도냐 이거예요. 2V 두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돌겠지. 5V 두면 훨씬 빨리 돌겠죠. 1V 기준으로 1400번 돌더라. 엄청 빨리 돌죠. 초당 1400번을 돕니다. 근데 1V를 가하진 않으니까 더 많이 가하겠죠. 그만큼 빨리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 되게 간단해요. 그냥 사이즈하고 그런 스펙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이러면 그 이베이라든지 아마존이라는 데서 이렇게 드론 모터 뭐있나 찾아보면 이렇게 쭉쭉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 모터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속도 조절 장비를 해가지고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 해가지고 ESC 그냥 단순히 영어 단어 모아놓은 겁니다. 전류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부품들이. 어디서 차이 나겠어요? 그러면은 싼 거하고 비싼 건 사실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부품을 쓰느냐, 얼마나 정밀 제어가 가능하느냐. 그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모터 속도를 제어할 텐데 단순히 그거 갖고는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품을 무조건 껴야지. 왜냐면은 드론의 핵심은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가 있고 4개의 헬리콥터하고 좀 다르죠. 헬리콥터는 프로펠러 하나만 빨리 돌려도 어쨌든 떠요. 드론은 자세 제어를 해야 돼요.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떠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ESC라는 부품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게. 그 ESC 프로토콜 해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통신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프가 보면은 통신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게 무슨 속도냐면은 제어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제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뭔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쓰면 무조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과부하가 이뤄요. 이 우리 초등학생한테 거의 대학 수학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화를 못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이 드론의 모터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ESC의 종류라든지 이런 프로토콜 언어 방식은 사실 적합한 거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드론의 스펙에 적합한 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좋은 거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좋은 거 쓰면 이게 좀 프로토콜을 좀 과한 방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의 부하가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과열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더 좋은 드론, 빠른 드론, 제어가 쉬운 드론을 만들려면 좋은 컴퓨터를 써야겠죠. 드론에서 컴퓨터를 보통은 FC 아니면 MCU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드론 보면은 좀 FC 방식, MCU 방식에서 뭔가 나올 거예요. 이 MCU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보통 교육용 드론 하나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거는 아두이노, 이거는 라즈베리파이.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게 아두이노, 얘가 라즈베리파이인데 얘네들 일반적으로 컴퓨터예요. 당연히 제어를 하기 위해 컴퓨터가 달려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아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쓰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이 FC는 뭐냐면 플라이트 컨트롤러 해가지고 안에 ECU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에 드론에 필요한 부품들 이거저거 달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FC 방식이다 하면은 우리가 그냥 조종을 위한 드론인 거고 MCU가 달려있다 하면은 MCU가 하면은 이거는 교육을 위한 다양하게 좀 조립과 분해가 가능한 드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신호는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려면 사실 이거는 거의 뭐 3주, 4주 수업을 해야 되죠.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자세 제어는 이 자이로 센서에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사실 이게 현미경 사진이요. 상당히 정밀한 부품이에요. 이 정밀한 거에 미세 진동을 가지고 얘가 기울어졌는지 수평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부품은 이렇게 있어요. 기압 센서, 지자기 센서, GPS 있는데 필수 센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압 센서는 기압이 누르는 이 미묘한 차이 가지고 바뀌는
전압의 변화를 가지고 높이가 얼마인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자기 센서는 지구의 자기장과 비교해서 드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드론 재밌는 게 드론 띄우잖아요. 이렇게 띄우잖아요. 붕붕붕 떠다녀요. 이렇게 드론이. 드론을 이렇게 딱 기울이잖아요. 억지로 기울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돼. 다시 이렇게 딱 하면은 딱 이렇게 돼. 이게 바로 지자기 센서. 지구의 극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GPS는 달면 다 끝나는. GPS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방향인지 볼 수 있는데 무서운 게 그거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이게 GPS는 교란이 일어나거나 얘가 신호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드론이 이렇게 돼요. 제어를 잃습니다. 그래요? 휘청거리죠?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뭔가 컨트롤하는데 휘청휘청거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추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드론은 사실 GPS만 하면 많은 게 해결되는데 GPS만 달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내가 공원에서 날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어 잃어서 사람한테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큰 사고죠, 이건요. 특히 드론이 막 1kg짜리다. 악이면 진짜 크게 다칩니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GPS는 기본적으로 달아놓되 이런 기압 센서, 지자기 센서 등등 센서는 좋은 드론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 센서가 종류가 점점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드론은 사실 다양한 전자 센서들이 있고 생각보다 첨단화되는 센서들이 달려있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드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드론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뭐 용도야 많으니까 당연히 물건 나르고 전쟁에도 쓰고 아니면 장난감으로 쓰고 촬영에도 많이 쓰고, 도대체 미래는 더 어떤 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예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AR과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빨리 보여드리면은 같이 보여드릴게요. 결국 AR이에요. AR 뭐예요? 드론을 하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 화면에다 띄어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글라스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실감이 있죠. 내가 비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영화 촬영 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건다, 위에는. 영화를 촬영하듯이 이렇게 자기가 날아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영화를 촬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영화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드론 조종할 때 앞으로 이런 조종 많이 생길 겁니다. 나의 뭔가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 고개 방식과 내가 보는 쪽을 봐야 되니까. 내가 보는데 드론은 안 돌아가. 그럼 조종기 돌려야겠지. 그게 아니고 보는 방향 같이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AI가 만나면서 엄청나게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과를 땁니다. 사과를 집어넣어. 일반 드론이면 이게 안 돼요. AI와 카메라 분석 기술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거 실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소위 이제 유럽 지방 가면은 인력이 부족한 데는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군짓 드론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드론 쇼가 결국 군짓 드론인데, 군짓 드론은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많은 드론들이 같이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다 AI 기술을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많은 드론들이 역할이 나눠져요. 어떤 드론은 정찰의 역할, 어떤 드론은 중계의 역할, 어떤 드론은 공격의 역할. 한 몸처럼 움직이는 드론을 움직였다면 이거는 완전 군사 부대인 거예요, 이쪽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 이 영상. 지금 보면은 드론과 로봇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총으로 싸우고 있어요. 엄청나게 쏘고 있어요. 이게 AI 기술이에요. 킬러 드론. 우리가 명령한 거 외에도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역할 수행하는 드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드론은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부품들 설명드린 것도 생각보다 정밀한 전기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력화시키는 것도 쉽습니다. 단순히 그냥 통신해야 되니까 통신망을 내가 갖고 와 버린 거나 전자기 펄스 쏘거나 레이저 쏴가지고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요. 방법은 참 많고, 그렇기 때문에 드론이 상용화되면 상용화될수록 보안 문제가 아마 커질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사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드론을 격추를 시키는 장비입니다. 2016년에 나왔는데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쏴요. 뭘 쏘냐면은 마이크로파를 쏩니다. 마이크로파를 쏴가지고 안에 부품을 가열시켜가지고 떨어뜨리는 걸 망가뜨려가지고, 이거를 어디서 개발했냐면은 레이시온에서 개발했어요. 레이시온 어디서 들어봤어요? 앞에서 들었죠?
전자레인지 처음 만든 회사 레이시온입니다. 그 레이시온은 그 마이크로파를 연구하고 있고 계속 지금까지. 그리고 그 마이크로파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드론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파를 가지고 처음에 레이로 쓰다가 전자레인지 만들다가 이제 드론을 격추시키고 있네요. 이게 실제로 기술들이 이렇게 좀 사실 좀 밀접해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의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자레인지와 드론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은 그거예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정말 다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 언뜻 보면은 되게 많이 보니까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첨단한 장비이다. 그리고 이 친구들끼리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마이크로파 가지고 요리도 배울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드론도 격추시킬 수 있다. 이거입니다. 이렇듯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혹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면 굳이 알 필요 없는 사실까지 좀 얘기를 했고, 사실은 전자레인지 말고도 우리 참 많이 있죠. 우리 핸드폰에도 참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 카메라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인류의 역사들이 많은 기술들을 누적시키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당연하게 쓰고 있는 기술이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부품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정밀한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굳이 이 전자레인지와 드론을 가지고 좀 생각한다기보다 관심 갖고 많이 쓰고 있는 장비를 하나 가지고 좀 깊게 파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몰랐던 다양한 과학적 재밌는 사실들이 있고, 단순히 그게 그 기계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이 기술들이 군사적으로도 활용하고 우주에서도 활용하고 그리고 다른 과학 기술에도 활용이 된다거나, 이렇게 한 가지 기술로 정말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학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과학하면은 뭔가 좀 외워야 되고 뭔가 계산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이 기술과 기술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흥미롭고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옆 밑에 적혀있는 메일로 언제든지 보내십시오. 이 전자레인지도 괜찮고 드론도 괜찮고 아니면 좀 다른 과학적 지식들도 괜찮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